둘째 아들에게는 비싼 집을, 장남에게는 버려진 택가를. 비는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계속 내렸다. 김민석은 빗물에 젖은 검은 양복 소매를 쓸어내리며 장례식장 로비 한 구석에 서 있었다. 조문객들은 이미 다 돌아갔고 남은 건 화환 몇 개와 정리되지 않은 탁자들 뿐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달 만에 아버지까지 보내야 했다. 누군가는 그걸 금슬이 좋으셨다는 증거라고 위로했지만 민석에게는 그저 감당하기 벅찬 현실일 뿐이었다. 형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동생 민재였다. 민석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응, 변호사 선생님이. 유 원장 개봉하신데 잠깐 사무실로 올라가자.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유 원장 부모님은 생전에 그런 걸 준비하셨을까? 민석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부모님이 오래 사시기를,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 장례식장 3층 작은 상담실에는 이미 민재의 아내 수진과 민석의 아내 미영이 앉아 있었다. 미영은 민석을 보자마자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그녀의 눈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이제 오세요? 변호사님 기다리시잖아요. 미안. 민석은 습관처럼 사과했다. 미영은 대꾸하지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변호사는 나이 지긋한 남자였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 몇 장을 펼쳤다. 고인께서 작년에 공증을 받아두신 유 원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 반포동 아파트는 차남 김민재 씨에게, 그리고 강원도 영월군 소재 가옥과 토지는 장남 김민석 씨에게 상속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다. 민석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반포 아파트는 부모님이 평생 사신 곳이었다. 시가로 치면 15억은 좋게 넘을 것이다. 그런데 영월 가옥이라니. 민석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조차 몰랐다. 영월이요? 민석이 물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고인의 부친, 그러니까 민석 씨의 증조부께서 남기신 가옥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래된 한옥이고 현재는 사람이 살지 않는 상태입니다. 미영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다. 그녀는 변호사를 노려보듯 쳐다봤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장남한테 시골 폐가를 주고 차남한테 강남 아파트를 준다고요? 유 원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셔야 의사고 뭐고, 이건 불공평해요. 미영의 목소리가 커졌다. 민석은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미영은 뿌리쳤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맨날 그렇게 당하고만 살 거예요? 민재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수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민석은 가슴이 답답했다. 부모님은 왜 이런 결정을 하신 걸까? 평생 장남이라는 이유로 짐을 지고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아무도 모르는 시골 폐가 한 채였다. 형, 이해해줘. 민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부모님도 고민 많으셨을 거야. 형은 회사 다니고 있고 나는 애들 교육도 있고 해서. 아무튼 영월 집도 나중에 땅값 오르면 괜찮을지 모르잖아.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민재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은 정말 동생일까? 어릴 때는 형을 따르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되었을까?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등기 이전은 한 달 안에 완료하시면 됩니다. 영월 가옥 열쇠는 고인께서 제게 맡기셨습니다. 그는 낡은 열쇠 하나를 민석에게 건넸다. 민석은 그것을 손에 쥐었다. 차갑고 묵직했다. 마이너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미영은 창밖만 바라봤고 민석은 핸들을 쥔 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미영이 먼저 말했다. 나 친정 갈래요. 지금. 내 당신이랑 같이 있기 싫어요. 맨날 당하고만 사는 꼴 보기 싫어서 못 살겠어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영은 가방을 챙기며 현관문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민석은 소파에 앉아 손에 쥔 열쇠를 내려다봤다. 영월 증조부의 집. 그는 증조부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다. 그저 옛날 사람이셨다는 말만 몇 번 들었을 뿐이었다. 민석은 핸드폰을 꺼내 영월로 가는 길을 검색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반. 그리 멀지 않았다. 하지만 왜인지 그곳은 세상 끝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민석은 잠들지 못했다. 부모님의 얼굴이, 민재의 미소가, 미영의 차가운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답은 없었다. 다만 어둠 속에서 열쇠 하나만이 탁자 위에서 희미하게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민석은 회사에 사흘간 휴가를 냈다. 과장으로 15년을 일했지만 휴가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팀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결제를 했고 동료들은 수군거렸다. 민석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어차피 그들은 자신을 승진 못하는 만년과장으로밖에 보지 않았으니까. 영월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자 길은 점점 좁아졌고 내비게이션은 목적지 근처입니다를 반복했지만 주변엔 집 한 채 보이지 않았다. 산과 나무, 그리고 이따금 나타나는 폐허가 된 건물들. 민석은 핸들을 쥔 채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곳에 뭐가 있다고. 마침내 도착한 곳은 마을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공터였다. 몇 채의 낡은 집들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었고 그 끝에 한옥 한 채가 서 있었다. 민석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그 집을 바라봤다. 기와는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대문은 녹슬어 삐걱거렸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다. 민석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대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마치 신음처럼 들렸다. 집안은 어두웠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민석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다. 한지로 바른 문짝, 낡은 장롱, 그리고 오래된 나무 탁자 모든 것이 시간 속에 멈춰 있었다. 그는 방 하나하나를 돌아다녔다. 안방, 건너방, 부엌 모두 비슷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쓸모없는 것들만 남아 있었다. 민석은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다. 부모님은 이런 곳을 왜 내게 남기신 걸까? 그는 핸드폰을 꺼내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다. 민석은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문득 민재에게 온 메시지를 발견했다. 형, 영월집 정리되면 나한테 연락해. 땅이라도 팔 수 있으면 팔아서 나눠 갖자. 민석은 핸드폰을 꺼버렸다.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다. 민석은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다. 바람에 잡초가 흔들렸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다. 고요했다. 서울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고요함이었다. 그때 마루 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삐걱, 삐걱. 민석은 고개를 돌렸다. 마루 한쪽이 미세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일어나 그곳으로 다가갔다. 손으로 눌러보니 마루 한 장이 헐겁게 흔들렸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마루를 들어올렸다. 그 아래 어둠 속에 무언가가 있었다. 나무 상자였다. 민석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상자를 들어올려 마루 위에 놓았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겁고 표면에는 한자로 일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민석의 성이었다. 그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종이 뭉치들과 몇 개의 물건이 들어있었다. 민석은 그중 하나를 꺼냈다. 한지에 붓글씨로 빼곡히 적힌 일기장이었다. 글씨는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다. 1943년 3월 5일 오늘도 일본군의 감시가 심하다. 자금을 숨기기 위해 집을 떠나야 할지 고민 중이다. 아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민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증조부의 기록이었다. 그리고 증조부는 독립운동가였다. 상자 안에는 일기장 외에도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다. 오래된 사진 몇 장, 태극기가 그려진 완장,
그리고 붓글씨로 쓰인 유묵 한 점 유묵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자손에게 남기노라. 땅과 금은 사라질지언정 긍지는 영원하리라. 민석은 유묵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가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증조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아버지는 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거기 누구요? 민석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대문 밖에 노인 한 분이 서 있었다. 허리가 굽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 주인입니다. 노인은 민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 선생 댁 후손이군요. 오랜만에 보는구만. 김 선생이요? 당신 증조부 말이요.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알지. 독립운동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라고. 민석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노인은 대문 안으로 들어오며 말을 이었다. 나는 황노인이라고 하오. 이 마을 이장이요. 당신 증조부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 아버지가 장례를 도왔다고 들었소. 황노인은 마루에 앉으며 상자를 내려다봤다. 그걸 찾았군요. 김 선생께서 숨겨두신 거요. 나도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들었소. 언젠가 후손이 찾을 것이라고. 민석은 황노인을 바라봤다. 여기에 대체 뭐가 있는 겁니까? 긍지요. 황노인은 씁쓸하게 웃었다. 돈은 아니오. 그걸 찾으러 온 거라면 허탕친 거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다시 유묵을 내려다봤다. 긍지는 영원하리라. 그 글씨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석은 영월 집에서 잤다. 마루에 이불을 깔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부모님은 이걸 알고 계셨을까? 아마도 알고 계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집을 민석에게 남기신 것이다. 아버지는 평생 이 비밀을 지키며 사셨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장남인 민석에게 그 무게를 물려주신 것이다. 민석은 상자를 꼭 안고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증조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긍지를 잃지 마라. 민석은 서울로 돌아오지 않았다. 영월에서 사흘을 보냈다. 황노인의 도움으로 집안을 정리하고 증조부의 일기를 한 장 한 장 읽었다. 일제강점기, 작은 모금, 밀정의 추적, 동지들의 죽음. 그 모든 기록이 민석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황노인은 마을 향토사를 연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민석에게 증조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다 일본 경찰에 쫓겨 이곳으로 숨어들었던 일, 해방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던 일. 당신 증조부께서 모으신 자금은 결국 상해 임시정부로 전달됐소. 그 기록이 어딘가 남아있을 거요. 황노인의 말에 민석은 문득 생각했다. 혹시 이 유물들이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 아닐까? 그는 서울의 한 대학교 사학과 교수에게 연락을 했다. 사진을 보내고 상황을 설명했다. 교수의 답변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건 정말 귀중한 자료입니다. 독립운동 관련 유물은 국가에서 보존해야 할 문화재급입니다. 박물관이나 기념관에서 큰 관심을 가질 겁니다. 혹시 기증이나 대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민석은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문화재 기념관. 그는 지금까지 그저 증조부의 물건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토록 큰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그날 저녁 민석의 핸드폰이 울렸다. 민재였다. 형, 영월에 아직 있어? 응, 뭐하고 있는데? 집 정리는 끝났어?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직 그래. 그럼 내일 내가 갈게. 형수랑 같이 형 혼자 고생하는 것 같아서 도와주려고 전화가 끊긴 후 민석은 불안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다음 날 오후 민재와 미영이 도착했다. 민재는 깔끔한 캐주얼 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미영은 민석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여기가 그 집이에요? 정말 폐간에 들어와
민석은 차갑게 말했다.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았다. 민재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형, 이 집 리모델링 하려면 돈 꽤 들 것 같은데 차라리 땅만 팔고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생각 안 해봤다고? 형,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여기 와서 살 것도 아니잖아.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그나저나 여기서 뭐 나온 거 없어? 아버지가 뭔가 남겨두셨을 것 같은데. 순간 민석의 가슴이 철렁했다. 민재는 알고 있었다. 아니, 최소한 짐작하고 있었다. 왜? 그냥 아버지가 이 집을 형한테 물려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미영이 끼어들었다. 맞아요. 아버지가 그냥 물려주셨을 리 없잖아요. 뭔가 있으니까. 장남한테 준 거 아니에요? 민석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가족의 온기가 없었다. 오직 계산과 욕망만이 남아있었다. 없어. 형. 민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거짓말하지 마. 나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들었어. 증조부가 독립운동하셨다는 거. 그리고 뭔가를 숨겨두셨다는 거. 민석은 침묵했다. 민재는 마루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혹시 마루 밑에 있는 거 아냐? 그 말에 민석은 화들짝 놀랐다. 민재는 이미 알고 있었다. 민석의 표정을 읽은 민재가 씩 웃었다. 역시 있었구나. 미영이 벌떡 일어섰다. 어디 있어요? 빨리 보여줘요. 안 돼. 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미영이 화를 냈다. 안 돼. 당신 혼자 가질 거예요? 우리도 권리 있어요. 권리? 무슨 권리? 가족이잖아요. 민석은 웃음이 나왔다. 씁쓸한 웃음이었다. 가족이라고? 장례식 끝나고 나한테 한 말 기억해? 당신이랑 같이 있기 싫다고 했잖아. 미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민재가 진정시키듯 말했다. 형, 진정해. 우리 차분하게 이야기하자. 형수도 그때 감정이 격해서 그랬던 거고. 민재야. 민석은 동생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뭐? 언제부터 이렇게 계산적이 됐냐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도 그랬잖아. 용돈 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다 반포 아파트 때문이었던 거지. 민재의 표정이 굳었다. 형, 그건 인정해. 너는 처음부터 유산을 노렸어. 나는 몰랐어. 나는 그냥 형으로서, 장남으로서 책임을 다하려고만 했는데. 민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맞아. 그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나는 노렸어. 형은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 착하고 성실하고 바보같이. 그래서 뭐가 남았어? 만년과장에 아내한테도 무시당하고. 나는 형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 민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민재는 계속 말했다. 그러니까 형, 현실을 봐. 그 유물이 뭐든 우리 같이 나눠 갖자. 팔아서. 돈으로 나누든 아니면 기증하고 보상금 받든. 그게 공평한 거야. 공평?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건 공평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증조부께서 남기신 유산이야. 돈이 아니라 그럼 뭔데? 긍지. 민재가 비웃었다. 형, 긍지로 밥 먹고 살 수 있어? 애들 학원비 낼 수 있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민석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일어서며 말했다. 나가줘. 형, 나가라고. 미영이 소리쳤다. 당신 미쳤어요? 우리 쫓아내면 당신 혼자 어떻게 살 건데? 혼자 살아. 민석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혼자서라도 살아. 민재와 미영은 결국 돌아갔다.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리고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민석은 마루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상자를 열어 증조부의 유목을 꺼냈다. 긍지는 영원하리라. 민석은 그 글씨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어둠이 내려앉고 마을은 침묵했다. 하지만 민석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민석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마루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민재와 미영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들의 눈빛, 목소리,
그리고 차갑게 등을 돌린 뒷모습. 민석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가족인가 아니면 가족이라는 환상인가. 새벽 4시 민석은 일어나 증조부의 일기를 다시 꺼냈다. 손전등을 켜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기록으로만 느껴졌던 글씨들이 이제는 다르게 다가왔다. 1941년 8월 12일. 오늘 김동지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끝까지 동료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그의 용기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1942년 3월 20일 자금을 모으기 위해 집을 저당 잡혔다. 아내는 울었지만 나는 돌아서야 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 믿기 때문이다. 1943년 10월 5일 아들이 태어났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안아볼 수 없었다. 일본군이 마을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란다. 민석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증조부는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었다. 일기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45년 8월 16일 해방을 맞았다 하지만 나는 기쁘지 않다. 너무 많은 동지들이 죽었고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밀정들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킨 것이 무엇인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긍지를 잃지 않았다. 그것만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민석은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산 너머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민석은 그 빛을 보며 생각했다. 증조부는 무엇을 위해 싸웠을까? 돈이 아니었다. 명예도 아니었다. 그저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설령 그것이 자신을 파멸시킨다 해도. 민석은 상자를 열어 유물들을 하나씩 꺼냈다. 태극기, 완장, 사진, 유무. 그리고 일기장. 이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삶이었고 신념이었고 그리고 후손에게 전하는 메시지였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민석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 회사에서는 승진하지 못했고 집에서는 무시당했고 가족들에게는 무능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민석은 늘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 착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면 언젠가 인정받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인정은 오지 않았다. 민석은 그저 이용당했을 뿐이었다. 나는 무엇을 지켰나?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 민석은 가족을 지키지 못했고 자신의 긍지도 지키지 못했다. 그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증조부의 유물 앞에서 민석은 처음으로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확신을 느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것은 가문의 역사였고 민족의 기억이었고 그리고 민석 자신의 정체성이었다. 오전 9시 민석은 황 노인의 집을 찾아갔다. 황 노인은 마당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다. 민석을 보자 반갑게 웃으며 말했다. 일찍 오셨구만. 잠은 잤소? 네, 황 선생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민석은 품에서 유목을 꺼내 보였다. 이 유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황 노인은 유목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다. 좋은 글씨요. 당신 증조부께서 직접 쓰신 거요. 저는 이걸 팔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혼자 간직하기엔 너무 큰 것 같아요. 황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기증하시오. 박물관이나 독립기념관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럼 저는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소. 황 노인은 민석의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은 오히려 얻는 거요. 증조부의 긍지를 지킨 사람으로 기억될 테니까. 민석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황 노인은 계속 말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아 살지만 진짜 값진 건 돈이 아니오. 당신 증조부께서 그걸 아셨고 지금 당신도 깨달은 거요. 민석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고맙긴 당신이 올바른 선택을 한 거지.
민석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영월에 머물렀다. 일주일 동안 그는 집을 정리하고 유물들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과 연락을 취했다. 담당자는 유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기증을 받겠다고 했다. 김민석 선생님, 이 유물들은 정말 귀중합니다. 기증하시면 선생님의 증조부를 기리는 전시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석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마당의 잡초는 이미 다 뽑았고 집은 조금씩 사람이 살만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석은 마루에 앉아 유목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긍지는 영원하리라. 민석은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았다. 긍지란 타인의 평가가 아니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는 용기였다. 설령 그것이 외로운 길이라 해도. 민석은 핸드폰을 꺼내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다. 유물은 기증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될 거야. 답장은 오지 않았다. 민석은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민재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민석은 미영에게도 문자를 보냈다. 나는 이혼 생각하고 있어. 내가 원하면 그렇게 하자. 이번에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민석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다. 서울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밤하늘이었다. 민석은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에서, 남의 기대라는 무게에서, 그리고 무능하다는 자기 혐오에서 민석은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그는 마루에 누워 눈을 감았다. 증조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잘했다. 손자야. 민석은 미소 지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민석이 유물 기증 의사를 밝힌 지 사흘 후 민재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양복을 입은 변호사와 함께였다. 민석은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다가 그들을 발견했다. 민재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형. 민재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민석은 호미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변호사까지 데려왔네.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세 사람은 마루에 마주 앉았다.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김민석 씨, 저는 김민재 씨의 법률 대리인 최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유산 분할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적 문제요? 민석은 차분하게 물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에는 이 가옥과 토지가 명시되어 있지만 가옥 내부의 동산, 즉 유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유물들은 법정 상속 대상이며 형제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석은 민재를 바라봤다. 내가 정말 이러고 싶니? 민재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형, 이건 법의 문제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 민석은 씁쓸하게 웃었다. 너는 평생 법 같은 거 신경 쓴 적 없잖아. 지금 와서 법을 들먹이는 건 결국 돈 때문이잖아.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김민석 씨,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해결을 원합니다. 유물을 공동명의로 기증하거나 아니면 보상금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안 돼요. 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유물은 증조부께서 저에게 맡기신 겁니다. 아버지도 그걸 아셨고 그래서 이 집을 제게 주신 거예요. 그건 당신 추측일 뿐입니다. 변호사가 반박했다. 법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민석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황 선생님. 마루 아래에서 황 노인이 나타났다. 그는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다. 민석의 부탁으로 증인 역할을 하기 위해 숨어 있었던 것이다. 황 노인은 세 사람 앞에 앉으며 말했다. 나는 이 마을 이장 황태수요. 60년 넘게 이곳에서 살았소.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황 노인은 계속 말했다. 민석 씨 증조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셨소. 언젠가 후손이 이 집을 찾으면 마루 밑에 상자를 전해달라고. 그리고 장손에게만 전하라고 하셨소. 그건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일기장이 있소.
황 노인은 품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다. 그 안에는 1950년대에 쓰인 기록이 빼곡했다. 여기 보시오. 김 선생께서 부탁하신 상자는 장손에게만 전할 것. 이렇게 적혀 있소. 변호사는 일기장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다.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황 노인은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젊은이, 당신은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소. 돈은 벌면 되지만 긍지는 한번 잃으면 다시 찾을 수 없소.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일단 이 증언을 법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민석은 황 노인에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고맙긴 나는 그저 사실을 말한 것뿐이요. 황 노인은 민석의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은 잘하고 있소. 계속 그 길을 가시오. 한 달 후 민석은 독립기념관에서 기증식에 참석했다. 전시실에는 증조부의 유물들이 유리 케이스 안에 정갈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태극기 완장, 일기장, 유목, 그리고 사진들 그 옆에는 설명문이 붙어 있었다. 김기철 선생 1898-1951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상해. 임시정부 자금모금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해방 후에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조용히 생을 마감하였다. 이 유물들은 그의 증손자 김민석 씨가 기증한 것이다. 민석은 유리 케이스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유목을 바라봤다. 긍지는 영원하리라. 기념관장이 다가와 말했다. 김민석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유물들은 우리 역사에 큰 가치를 지닙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민석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기증식이 끝나고 민석은 기념관 정원을 걸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민재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다. 형,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민석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용서할 수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저 시간이 필요할 뿐이었다. 미영과는 협의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녀는 아파트와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민석은 그것마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이미 잃을 것이 없었으니까. 반년 후 민석은 영월에 작은 기념관을 열었다. 증조부의 생가를 복원하고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작은 전시 공간을 만들었다. 독립기념관에서 기증받은 자료들의 복제본과 황 노인이 모은 향토 자료들이 전시되었다. 기념관 개관식 날 마을 사람들과 몇몇 언론사 기자들이 찾아왔다. 민석은 간단한 인사말을 했다. 이 기념관은 제 증조부를 기리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가치를 되새기는 곳입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 명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다. 민석은 기념관 현판을 바라봤다. 긍지제. 황 노인이 지어준 이름이었다. 긍지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이었다. 개관식이 끝나고 민석은 혼자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다. 잡초는 모두 뽑혔고 그 자리에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다. 민석이 직접 심은 것들이었다. 형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민석은 고개를 돌렸다. 민재가 서 있었다. 들어와. 민재는 천천히 마루에 올라 민석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 나 됐어. 민석이 말을 끊었다. 사과받으려고 부른 거 아니야 그럼. 그냥 같이 있고 싶었어.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형, 나는 형이 부러웠어. 착하고 정직하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 그래서 형을 무시했던 것 같아. 민석은 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너도 내 방식대로 열심히 산 거야.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다른 길을 가는 거지. 민재는 눈물을 훔쳤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편하지 않았다. 1년 후 민석은 영월에 정착했다. 회사는 그만뒀다. 퇴직금으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열었다. 기념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곳이었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민석은 만족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민석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단풍이 붉게 물든 산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대답은 간단했다. 그렇다 민석은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더 이상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며 살았다. 증조부가 남긴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 긍지였다. 그리고 민석은 그 긍지를 지켰다. 마당에서 황 노인이 걸어왔다. 민석 씨, 저녁 먹었소? 아직이요. 같이 드실래요? 그러지 두 사람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민석은 된장찌개를 끓이고 황 노인은 상을 차렸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황 노인이 말했다. 당신은 이제 진짜 어른이 됐소. 그런가요? 그렇소. 어른이란 나이가 많은 게 아니오. 자기 길을 아는 사람이요. 민석은 웃었다. 저는 아직 멀었어요. 아니오, 당신은 이미 도착했소. 황 노인은 마당을 가리켰다. 당신이 심은 꽃들을 보시오. 저것들은 누가 봐주지 않아도 피오. 그게 바로 긍지요. 민석은 마당의 꽃들을 바라봤다. 작고 수수한 꽃들이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석은 증조부의 유목을 복사한 액자 앞에 섰다. 긍지는 영원하리라. 민석은 그 글씨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증조부님,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민석은 그것이 증조부의 대답처럼 느껴졌다. 그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손님이 올 것이고 기념관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민석은 그들에게 증조부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돈보다 소중한 것, 명예보다 중요한 것에 대해. 민석은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삶이 자랑스러웠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었다.